저는 융합경영대 학장이자 경영학과 교수인 정광호라고 합니다. 오늘 각 교수별로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비즈니스와 AI라는 그런 주제, 큰 대주제를 가지고 각각 본인의 전공에 맞춰서 AI가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또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AI가 지금 깊이 들어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인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순서는 지금 이완영 교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지금 3번째 주제가 AI 시대 신용관리와 재무설계 요가 3번째 주제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좀 맨 마지막에 하고 3번째는 서영수 교수님, 4번째가 김영민 교수님 이런 순서, 그리고 마지막에 전호진 교수님 이렇게 순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고 각각 한 15분 정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여러분들 KBS에서 하는 세바시 요 스타일로 한 15분 정도씩 각 교수님마다 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영 교수님을 큰 박수로 먼저 모셔주세요. AI 서비스 마케팅학과 이완형입니다. 저는 사실 AI 서비스 마케팅학과를 맡기 전에 글로벌 무역물리학과에 우리 학교에 제가 2003년도에 와서 그러니까 한 23년 있다가 AI 서비스 마케팅학과를 새로 만들면서 이제 그 학과를 맡게 그렇게 됐습니다. 부산 지역은 제가 지역학습관에서는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부산에 왜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산 사람들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비웃지 마시고. 저는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뉴 패러다임입니다. AI 시대가 됐다 그러는데 제가 바라보는 오늘의 현상은 AI 시대는 왔는데 우리의 비즈니스의 행태는 산업 시대의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별로 바뀌지 않았다. 다만 AI라는 기술만 거기다 얹혔을 뿐이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우리의 몸을 진단하고 치료를 할 때 근본적인 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피부 색깔만 바꾸고 머리에 염색만 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뉴 패러다임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또 이런 거 나오면 또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로 5가지 요인이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V는 여기 쓴 대로 가치입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자 할 때 어떤 가치를 추구할 건가. 2번째는 R이에요. 수익이요. 그렇죠? 수익이 나지 않는 비즈니스는 사실 비즈니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사회 봉사 활동이에요.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수익이 나야 되고, 수익이 나야 된다는 말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근데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비즈니스는 엄밀한 의미에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 삼아서 비즈니스 한다? 그거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3번째는 당연히 중요한 게 코스트죠. 비용. 내가 이와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 건가? 지금 2시 13분이니까 15분이면 언제까지죠? 10, 한 28분, 오케이. 그럼 2분 빼고. 그 다음에 4번째 리스크입니다. 어떤 비즈니스나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이 현재 위험도 있고 미래 위험도 있는데 이런 위험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비즈니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5번째는 G인데 가버넌스입니다. 소위 지배구조라 그러죠. 요즘에 여러분들이 지배구조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에서 많이 나오던가요? 보도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뭐에서 이 G를 많이 들어봤어요? ESG. ESG 떠들 때 그때 중요한 요소가 G입니다. E가 environment, S가 social, 그리고 G가 governance.
그래서 이 5가지가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의 요소인데 지금 위에 보이는 것은 저 B 옆에 TRAD라고 소문자로 붙인 것은 트레디셔널,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 5가지. 밑에는 AI라고 붙여놨죠. AI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의 5가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초점은 같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냐? 그 얘기를 이제 지금 하려고 합니다. 밸류는 뭐냐면 그동안의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의 밸류는 생산적 가치예요. 어떤 중심이냐면 제품 중심의 생산적 가치예요. 이게 지금까지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철칙 중의 철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AI가 되면서. 뭘로 바뀌었냐? 지능적 가치로 바뀌었습니다. 제품 중심의 생산적 가치라는 것은 고정화되어 있는 개념인데 지능적 가치라는 것은 그때그때 변할 수 있어요. AI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가치로 바뀐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VE에서 중요하게 얘기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들어봤던 단어들입니다. 효율성, 품질, 또는 뭐 통제, 관리.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창의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왜? 실시간의 데이터를 반영해서 지능적 가치를 추구하는 AI 비즈니스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생산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영을 해나간다? 그걸 옷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revenue입니다. 수입이에요. 수익이 과거에는 정해져 있었죠. 판매 수익, 유통 마진 또는 반복 구매 같은 거래용 수익 구조였어요. 그런데 AI 시대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바꾸냐면 지속적이고 네트워크형 수익 구조로 바뀝니다. 지속적이고 네트워크형 수익 구조라는 얘기는 결과론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과정의 프로세스 상에서도 얼마든지 수익 구조는 개선되고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게 네트워크가 갖는 특징이에요. 옛날 제품 산업 시대에서는 제품이 생산돼서 나와야 거기서 뭐가 가치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뭔가 수익이 창출됐는데 AI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수익은 결과론만 가지고 수익이 결정되지 않는다. 과정에서도 수익이 창출된다. 그와 같은 의미고요. 세 번째 코스트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원재료비, 인건비, 물류비 등 물리적 투입 비용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AI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데이터 수집, 처리, 컴퓨팅 같은 디지털 인프라 비용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런데 전통적 비즈니스와 AI 비즈니스의 이 새로운 지능형 시대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새로운 팩터가 있다면 저 밑에 있는 빨간 박스를 쳐놓은 저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면에서 리스크는 전통적으로 경영에서 겪는 리스크예요. 수요에 대한 리스크,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 시장 상황 변동에 대한 리스크. 그런데 AI 시대의 리스크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고 할 때 빼놓지 않아야 될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기술적, 윤리적 리스크입니다. 요즘에 이런 쪽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요 밑에 보는 것처럼 HITL이라고 그래서 저게 뭐냐면 Human in the Loop인데 저게 어떤 의미냐면 인간이 어떤 수준에서 기술에 개입할 건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편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가 다 해줄 거다. 그러면 나는 필요가 없는 인간인가? 이제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겪게 되는데 요즘의 연구의 추세는 인간이 어느 정도의 개입이 가장 적정한가? 그런 면에서 윤리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데이터 가버넌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VRCRG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요소에서 방법론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근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이 가치를 그냥 놓고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AI를 단지 자동화의 수단 또는 뭐 AI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고객을 창출 뭐 이 정도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에 의하면 AI를 도입한 기업들의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생각할 때는 다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그 모델을 비교해 보면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자본, 노동, 생산 설비 이게 중요한 팩트고 그런데 AI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지원 이런 것들이 핵심 자원이에요. 가치 창출 논리에서는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생산 효율성이 얼마냐, 품질이 어떠냐,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논리였는데 학습이나 예측, 지능적 맞춤화, 개인적 맞춤화죠. 그런 쪽으로 가치 창출 논리가 바뀌었다. 수익 메커니즘도 제품 판매와 유통 위주였던 전통적인 수익 구조에서 서비스형 수익, 플랫폼 네트워크 위주의 수익 메커니즘으로 바뀌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시대는 결과만 갖고 비즈니스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도 가치가 창출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AI 시대의 비즈니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산업 시대에는 결과론 중심의 비즈니스였다면 AI 시대, 네트워크형 시대에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냐에 따라서 나는 그 자체가 나의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리스크도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경제적이나 물리적인 그런 관점이었다면 말씀드린 대로 윤리적, 기술적. 요즘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불안정한 요소 중에 하나는 AI로 인한 기회가 커질수록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부분의 대부분은 윤리적인 이슈, 기술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 그래서 앞으로 비즈니스를 할 때 지금까지는 내 기업만 잘하는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됐었는데 지금 시대는 내 기업만 잘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내가 채택한 기술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우리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 제품과 서비스가 윤리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가치 면에서 반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우리 기업에게도 위기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도 위기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초점도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조직 내부 통제를 주로 했다면 AI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마찬가지로 데이터와 AI에 대한 윤리,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사회적 책임 얘기하면 엑스트라 활동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기업이 이미 수입 창출을 다 하고 남는 돈으로 뭐 사회봉사 활동을 한다 이런 거였는데 앞으로의 개념은 사회적인 책임에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다 수익 창출의 내부적인 요인으로 다 합해진다, 포함된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대한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효율성 기반의 생산 경제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치는 생산 효율성의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생산 효율을 얼마나 많이 가져갈 거냐. 그런데 AI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경험 경제입니다. 그것도 지능형 기반의 경험 경제로 바뀌어서 가치는 지능형 학습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탁월한 선택을 한 게 전공이나 나이에 불문하고 공부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 자체가 AI 시대에 맞는 탁월한 선택이다. 왜냐하면 학습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계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내가 학습에 대한 결과를 기계와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뀌고 있다. 또한 함수가 PLCM, 이게 프로덕트, 레이버, 노동, 캐피탈, 마켓입니다. 그것이 결합됨으로 인해서 소위 효율성 기반의 생산 경제의 함수가 구성이 됐는데 지능형 기반의 경영 경제에서는 데이터, 알고리즘, 인텔리전스, 유저와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맥락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AI 시대가 됐는데 아직도 전통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는 그와 같은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것 같지만 실패합니다.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2분 남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I 시대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할 필요가 나는 없는 게 아닌가. AI가 다 해줄 건데.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지능형 학습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AI가 뭐든지 넣으면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해결해 주겠지, 전략도 짜주겠지. 아닙니다. 그런 전략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술과 사람과의 관계가 인간의 손발을 대신하는 기계에서 어떻게 발전하냐면 인간과 협력하는 파트너로서의 AI입니다. 여러분의 AI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AI는 만능 박사라고 이해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하고 파트너를 맺고 가야 되는 중요한 도구라고 이해를 하시나요? 나하고 협력적 관계에서의 파트너라 그러면 나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역할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AI에게 종속되고 말 거예요. 그러면 내 비즈니스도 AI에게 맡기고 나는 AI가 시키는 대로 내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나는 내 비즈니스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이겁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AI 시대의 경영자는 경영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철학은 뭐냐면 왜입니다. 내가 왜 이 제품을 세상에 내놨는가. 그 이 제품을 세상에 내놓는 이유는 좋은 제품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이 AI 기반의 특별한 제품인데 이것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나? 이것이 윤리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고 있나? 그런 쪽으로 제품과 서비스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나는 왜 이 회사를 운영하는가? 나는 왜 이 제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가치와 목표를 내가 세워야 됩니다. AI에게 맡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와 어떤 목표를 추구하냐에 따라서 나의 비즈니스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이 부분입니다.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거는 AI 기술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해결해야 될 파트너로서의 나의 몫입니다. 그럴 때 이 가치는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 예, 그렇게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정확히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생활을 하면서 AI가 여러분들 생활 속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실감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핸드폰이 좋아졌어요. 그렇지. 로봇가 서빙하는. 네. 로봇가 서빙. 네. 그러니까 비상적으로 이렇게 핸드폰에서 사실 요새 그 삼성폰 같은 경우에는 그 AI가 뭐 오늘 뭐 날씨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노래도 추천을 해주고 또 스타일을 어떻게 꾸미라 뭐 광고에 그렇게 나오죠, 그죠? 이런 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서 있어요. 기업에서는 이렇게 변화하는데 이런 환경에서의 변화, 그러니까 환경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이 지금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업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소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 우리 매일매일 뭐든지 소비를 하고 살아요. 오늘 이 순간에도 점심을 사서 먹고 그리고 그 커피를 늦게 오신 분은 못 마셨지만 커피를 우리 또 사다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다 마셨죠. 예, 그 커피는 저쪽 그 김종엽 전 회장이 그 여러분들한테 기증을 하신 거예요.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네. 네. 이렇게 소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소비자들의 삶이 변화함으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변화하는 소비자들을 기업은 계속 그런 변화하는 사람들한테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오늘은 거창하게 우리 그 AI 시대 마케팅 전략 혁신 뭐 이렇게 잡아봤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AI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소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소비 경험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앞에 이완영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 재구성해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기업이 어떻게 캐치를 해야 되는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뤄볼 거예요. 본격적으로 내용을 다뤄보기에 앞서 지금 보고 있는 그 PPT 화면이 아까 전에 봤던 거 그리고 앞으로 볼 거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보다는 이미지가 좀 많아요. 그런데 저는 뭐 일러스트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 강의를 준비를 하다가 강의 교환은 어떻게 준비를 했냐? 그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수님들이 서울사이버대학교 융합경영대학 교수님들이 부산 지역에 있는 캠퍼스에 가서 비즈니스와 AI라는 그런 주제로 각각 어떤 전공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려고 한다. 나는 경영학과 교수고 마케팅을 전공하고 있다. 내가 학생들한테 전달을 했을 때 이 비즈니스와 AI를 학생들한테 조금 더 쉽고 그 사회에서의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주제를 추천을 해달라 라고 했더니 이런 주제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내가 학생들한테 15분 동안 강의를 하기 위해서 실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를 곁들여서 15분 동안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을 나한테 좀 얘기해 줄래? 그랬더니 쫙 이 6개의 꼭지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검토를 해봤어요. 그럴싸해. 그랬는데 뭐 그 사례를 뭐 미국에 있는 그 브랜드 사례를 뭐 들고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주문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라 미국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 한국 사례를 좀 소개해 줄 수 있겠니? 그래서 한국 사례를 쭉쭉쭉쭉 해가지고 보니까 어떤 거는 맞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틀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 사례가 실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본 거에 답하기에 급급해서 사실은 확인해 보니까 이런 일은 현실에서 없었습니다.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의할 그런 내용들을 쭉쭉쭉쭉 그 내용들을 해놓고 내가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보드라는 건 뭐냐면은 이 강의를 진행을 할 때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뭘 강조해야 되고 이거를 PPT로 만들 때 어떤 이미지를 추가하는 게 좋고 그렇게 해가지고 스토리보드를 쭉 6그 장표의 스토리보드를 쭉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그 감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AI가 있어요. 그래서 감마한테 집어넣어놓고 그 스토리보드를 집어넣어놓고 이와 이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6장을 만들어줘라 했더니 나온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PPT를 만드는데 15분 걸렸어요. 요 PPT만 만드는데.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이미지를 찾고 뭐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하루 종일 걸려야 되는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AI라는 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AI 기술자가 되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보면은 빨리빨리 다 아는 얘기니까 빨리빨리 설명을 하면서 넘어갈게요. 아마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그 SNS 서비스만 유튜브를 본다든지 페이스북을 한다든지 인스타그램을 한다든지 하고 있죠. 그런데 근데 내가 항상 느끼는 건데 저도 페이스북을 하거든요. 내가 부산에 딱 떨어지면은 부산역에 딱 내려서 페이스북을 딱 펼치는 순간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산 맛집, 부산 가면 꼭 봐야 할 것, 이런 게 떠요.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뭐 어떤 내용들을 보고 유튜브를 이렇게 찾다가 보면은 나한테 자주 내가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들러붙는 광고들이 어떤 거가 있냐면은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거, 눈에 비문증 있을 때 먹는 보조식품 이런 것들이 떠요. 나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거를 얘네들은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우리 삶 속에서 마케팅을 할 때 세그멘테이션이다라고 해가지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취향은 이럴 거야 짐작을 해가지고 20대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 30대 남성들이 좋아하는 것, 이런 식으로 마케팅 이 세분 시장 마케팅을 했거든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의 활동이 이 네트워크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플러스해서 컨텍스트,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 있고 또 이 사람이 지금 있는 곳에 심지어 날씨는 어떻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가서 있고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합쳐서 그 사람이 필요한 뭔가를 예측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뿌려주고 있는. 아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것보다 구글이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것도 취향을 발견을 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스포티파이라는 미국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거든요. 여기서는 디스커버 위클리라는 거, 그 사람이 스포티파이에서 어떤 음악을 선택해서 주로 듣고 또 듣다가 건너뛴 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당일날 그 주의 날씨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감정 상태가 어떨 건지 이런 걸 예측을 해서 딱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 주에 여러분이 네가 듣고 싶을 만한 노래가 이거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이 스포티파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아까 예를 들었던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이거를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예측을 해서 그 개인별로 정확하게 그 상황에서 필요한 뭔가를 제공해주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기업에서 한 부서마다 칸막이가 있었어요. 주문을 받는 부서에서는 주문, 판매를 하는 부서에서는 판매와 관련된 데이터, 배송을 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물류와 관련된 데이터, 이것만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응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 이런 기능들이 다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쿠팡에다 뭐를 주문을 해. 그 주문을 하는 순간 이 배송이 어느 단계에 있고 언제쯤 배송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딱 뜨잖아요. 그것만 또 아니 내가 산 어떤 목록이 뭐해서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말고 요것도 필요하지 않니? 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필요해. 이렇게 뭔가 모든 데이터들이 과거에는 칸막이로 부서별로 관리하던 그런 데이터들이 연결이 돼서 토탈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는. 세 번째는 뿐만 아니라 소비자 개개인들이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창조적인 프로슈머라고 생산자이자 소비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는 이런 시대에 들어왔다. 여러 기업에서 특히 그 코카콜라 같은 그런 회사에서는 뭐냐면 2022년인가 전 세계적으로 캠페인을 했어요. 코카콜라의 이미지와 가장 걸맞는 디자인이 뭐냐라고 했더니 소비자들이 거기에 캠페인에 딱 동참해서 이런 이미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미지 해가지고 그걸 광고로도 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종합해가지고 그게 광고로 나가. 이렇게 소비자들이 직접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창조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마 그 공학계열에 있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장 그 힘들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AI는 기술이다. 그래서 그 기술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여러분들 아마 그 나이가 연령대가 좀 낮은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잘 모를 텐데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은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핸드폰 바꿨을 때. 그치? 세팅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것도 요새 점점 쉬워지죠. 기종이 같으면은 갖다가 딱 붙여놓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그 세팅이 이전 세팅이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이전에는 그게 일이에요. 막 내가 쓰던 앱을 다시 내가 일일이 찾아가지고 앱을 다시 다운받아야 되고 이런 일이 참 귀찮고 어려웠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싹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AI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생활의 일부가 돼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술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경험 설계자가 돼야 된다. 뭐냐면은 AI를 잘 활용하고 못 활용하고의 차이는 뭐냐면은 그 해당 분야에서 어떠한 경험,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 해당 분야에서 갖고 있는 지식의 차이에 의해서 AI에 대한 이 활용 정도가 그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AI가 기술적으로 어떻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전문가가 되고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더 많은 것을 능수능란하게 했을 때 AI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가 되는 게 아니라 경험 설계자, 살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그 경험, 그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런 경험, 특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업,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의 그 경험에서의 전문가가 되는 게 우리가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개인별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그런 지름길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영수 교수고요. 보험 재무 리스크 관리가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사실 해드리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좋을 것 같아서 특히 이제 부산까지 내려와서 일상에 꼭 필요한 꿀팁 제가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장에 오셨으니까 줌보다는 현장에 오신 분들에게 더 와닿는 얘기를 해 주려고 해서 곰곰이 생각했던 게 AI와 비즈니스잖아요. 아까 우리 종수님도 4차 산업 시대 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4차 산업이라고 하면은 A, B, C, D 요 4가지만 알면 돼요. A, B, C, D. A가 AI, 인공지능 A, B가 블록체인. 보니까 우리 수정님도 재정 부회장, 그 사회복지 아까 재정국장 뭐 있던데 그 이렇게 수입 지출 이거 정리하시던 재정이니까 그렇게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장부를 기록하는 기술이에요. 장부 기록하는 기술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C가 클라우드, 대용량 컴퓨터. D가 뭘 것 같아요? 데이터. 앞에 빅이부터. 빅데이터. 그래서 우리 앞에 두 분 교수님 얘기할 때 보니까 우리가 택배 같은 거 예전에는 택배 오면은 택배를 주문하고 최종적으로 도착할 때까지만 정보를 알았는데 지금은 배송 중입니다. 쭉 단계별로 나눠졌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게 빅데이터를, 큰 데이터. 일상적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직접 해서 그거를 활용한다. 그래서 A, B, C, D 그것만 아시면 돼요. A, 인공지능, B가 블록체인, D, C가 대용량 컴퓨터, 클라우딩, D가 빅데이터. 요 개념만 아시면은 4차 산업 시대는 충분히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하시고요. 로보 어드바이저는 그냥 요 개념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좀 현실적인 얘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로봇과 어드바이저의 합성어입니다. 로보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면은 의미가 자동화된다. 이런. 그러니까 로보 어드바이저는 로봇과 어드바이저인데 어드바이저는 자문해주는 사람. 흔히 말하는 펀드 매니저. 근데 로봇이니까 이거는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는 자동화된 알고리즘으로 투자 설계를 해주는 서비스. 이게 로보 어드바이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스타트업 기업들이 로보 어드바이저, 투자 자문을 사람 손이 전혀 개입이 안 됩니다. 개입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화된 어떤 알고리즘에서 투자 설계를 해주는 서비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요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PB라고 해서 영업 이렇게 해서 고객과의 접점에서 있는 고객에 만나서부터 재무 설계를 상담해 주는 걸 우리가 PB 영업이라고 하는데 PB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는 말 그대로 분석해 주는 사람. 그다음에 트레이더는 직접 거래하는 사람.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는 액티브 패시브라고 하는데 액티브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형. 패시브는 좀 안정적으로 하는 투자형. 이렇게 있는데 로보 어드바이저는 전체적으로 PB부터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펀드 매니저 역할을 자동적으로 사람의 손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있는 재무설계 서비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 팁. 그 이제 제가 물가, 돈가, 외가 이렇게 하고 주가, 채가 이렇게 5개 용어를 했는데 이 돈가하고 외가는 이거는 제가 최초로 공개한 겁니다.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돈가, 외가. 물가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유식한 말로 인플레이션. 물건의
가격 얘기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면은 사실 어때요, 여러분들? 이 투자에 어떤 임했을 때는 이게 좀 양면성을 갖고 봐야 되는데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뭔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올라가면은 힘들잖아요. 속쓰리다. 똑같아. 돈가는 돈의 가격.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 만큼 돈의 가격도 올라가야지. 그래야 실질 소득이 줄어들지가 않은 거예요. 돈의 가격. 유식한 말로 금리, 이자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금리, 이자율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조금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돈가, 돈의 가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돈도 있고 달러도 있고 엔화도 있고 그랬을 때 애국 돈의 가격을 외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은 불편하단 말이에요. 심하면은 나라가 부도날 수도 있어요. 유식한 말로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면은 돈의 가격도 따라서 올라가야지. 근데 그게 우리나라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애국 돈도 있다. 이거를 우리가 외가, 유식한 말로 환율이라고 합니다. 환율. 교환 비율의 준말인데 환율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무겁잖아요. 환율이 달러가 예를 들어서 1,400원인데 1,600원이 됐다. 그러면은 돈의 가격이 올라간 거란 말이죠. 올라가면은 내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불편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배추 가격이 10,000원인데 15,000원이 됐다.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돈의 가격도 따라서 올라가야 돼요. 그럼 금리를 올려야 돼. 이게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우리나라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애국 돈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외가. 환율이 올라간다? 내가 불편한 거예요. 여행 갈 때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돼. 이걸 뭐 여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좀 주가와 채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뭘 사용자 입장에서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불편해요.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의 가격도 사실은 올라가면 좋은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외가, 환율이 올라가면 또 마찬가지라고. 이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근데 우리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는 이게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기업가 입장,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가가 올라가면 어때요? 내가 기업가 입장에서 때. 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갖고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흔히 언론에서 얘기는 이렇게 소비자 입장 또 투자자 입장에서 자꾸 용어를 쓰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투자자 입장이라고 하면은 주가 여러분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아시는 주가, 주식의 가격. 주가가 올라가면은 좋아요, 나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지. 채가. 이거는 채권의 가격. 채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돈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돈을 이렇게 남한테 빌려주기도 하고 또 주식 같은 걸 투자도 하고. 그 이제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일반 개인에게도 빌려주지만은 은행에다도 돈을 빌려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행에 예금한다고 그러잖아요. 빌려준 증서로 예금 증서, 통장을 받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기업에다가 빌려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이 증서로 채권을 발행해 줍니다. 근데 내가 여윳돈이 있어서 정부에다가 돈을 빌려줘. 그럼 정부도 그 증서를 줘요. 그게 뭐예요? 국가에다가 돈을 빌려주니까 국채라고 이야기해요. 국채. 그러니까 회사에 빌려주면은 회사가 나한테 증서를 주니까 회사채 이 얘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일단 내가 여윳돈이 있어. 그러면은 이걸 내가 그래 투자하기는 조금 위험스럽다. 그냥 빌려주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돈을 빌려줄 때는 이게 상대방이 나한테 그 증서로 채권을 발행해요. 근데 은행에다 맡길 때는 이걸 채권이라고 않고 예금 증서라고 해요. 희한하게 용어로 그렇게 써요.
회사에 빌려주면은 내가 그 증서로 회사채를 받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는 국채 이렇게. 근데 나는 이걸 좀 투자하고 싶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는 내가 언젠가는 만기가 되면 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온공을 돌려받는 거야. 아,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없어? 그게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을 산다는 얘기는 만기가 되면은, 만기가 예를 들어 3년이면은 3년 안에 내가 원금을 받을 수 있고, 때가 되면은 이자를 꼬박꼬박 받는 거야. 그게 의사결정의 핵심이고.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 그 얘기는 이게 만기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돼요. 돈을 운용한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실제 내가 실물 자산에 투자한다. 투자했을 때는 시세 차익인 거지. 시세 차익. 이 채권의 가격은 그래서 이제 제가 주가하고 채가 얘기했는데, 채권이라고 하면은 만기에 내가 돌려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잖아요. 1년짜리 채권이다. 그러면 1년 뒤에 내가 원금을 받고 3개월마다 이자 받는다. 그러면 이게 꼬박꼬박 이자를 받는 그런 증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은 이게 금리하고는 반비례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여러분들이 알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라고 하는 거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가격.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라가면 좋다. 채권이라고 하면은 만기가 정해져 있는 증권이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갈수록 내가 원하는 받는 금액은 줄어든다. 요거를 좀 더 개념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우리 상식님한테 10% 이자를 빌려줬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갔다? 20%다? 그럼 내가 이미 빌려준 거야. 내가 20%를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손실이 생겨버린 거야. 20%를 투자할 때가 금리가 20%였는데 내가 투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 이미 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20%만큼, 그 차이만큼의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어떤 기본적인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요즘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보편적으로 가장 일상에서 했던 얘기가 관세, 트럼프. 근데 트럼프의 마피아식 협상 기술 뭐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이렇게 들었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마로라고 리조트라고 있어요. 마로라고 리조트. 플로리다주의 판비치에 있는데 아주 럭셔리 끝판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개인 별장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 마로라고 리조트는 1920년대에 지어진 아주 별장인데, 트럼프가 이거를 눈독을 들여서 이걸 사고 싶은 거예요. 샀을 때 어떻게 협상을 했냐면은, 그게 협상하는 그 기술이 이게 이제 마피아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판비치가 이게 양쪽에 이렇게 해변 오션뷰가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게 사고 싶어요. 눈독을 들여서 조그만 나대지에다가 그 주인에게 나는 이거를 10평짜리 건물을 짓겠다. 그래서 나는 이 오션뷰를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그 내놓은 주인이 예를 들어서 1,000원에 내놨는데 나 이거 500원에 팔아라 나한테.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마피아식 협상 기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관세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얘기는 참 많은데 느낌상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더 이렇게 차분한 얘기를 아마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조금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준비는 좀 한 것 같은데, 제가 편의상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I와 물류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물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익숙한 용어는 아니죠. 이게 물류가 도대체 뭐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부산은 우리나라 물류에 있어서 물류의 1번지죠. 동감하시나요? 네. 왜요? 아, 항구 도시예요? 목포가 항구 도시 아닌가요? 아, 여기 목포에서 오신 분이 없는데 내가 부산에 와서 목포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집에 제대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초점을 목포에서 다시 부산으로 옮기겠습니다. 부산항이 물동량이 제법 많은 편이죠. 세계적으로 몇 위 정도 할까요? 100위 아니더라면 다 정답이고 20위 아니어도 정답이고 그 안에는 이제 10위권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시죠? 자존감 떨어질 수 있는데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10위권 항만이죠? 예, 전 세계에서 7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부산항에서 처리하고 있는 수출입 물량은 매우 많다라고 생각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물류라서 여러분들하고 이 물류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또 앞쪽에서 이제 배송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배송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쿠팡. 여러분들은 쿠팡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물류가 없으면은 아주 심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소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물류가 없으면은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물류는 우리의 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앞에 스크린이 불투명이라서 안 보이시죠? 자,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투명합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컨테이너. 자, 여기서 이 벽이 투명하다라는 얘기는 저 앞에까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쵸? 뭐가 보이나요? 바다가 보이죠? 바다 더 지나가면 뭐가 보여요? 우리는 지금 물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박이 보이죠? 자, 부산항에 북항이 보이시죠? 지금 다 재개발해서 이렇게 멋있게 됐지만은 초기에는 먼지만이 날리고 했던 그러한 항만입니다. 자, 조금 더 시선을 더 멀리 보내겠습니다. 북한 저 끝자락에 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도 부두가 있죠. 허치슨 부두, 자성대가 있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그냥 우리 시선을 돌려서 한 1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7부두, 8부두가 있죠. 또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요. 간만, 신간만이 있죠. 좀 더 내려가면은요. 아, 여러분 부산 분들 맞습니까? 아니, 부산에 살고 있지 않는 저보다 더 모르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 가면 신선대가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물류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희 부산 신항의 물동량이 훨씬 더 많아서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저희 허치슨 자성대는 이제 자연스럽게 재개발이 될 것이고 간만, 신간만, 신선대 남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신항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한 물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관심은 뭐에 있을까요?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조금 관심을 끌어내면 어디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부산항에서, 부산항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진짜 부산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북극항로가 부산에서 핫 이슈 아닌가요? 예, 이번에 뚫렸다고. 이제 해수부가 12월에 부산으로 또 올 거고요. 바로 그게 물류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대만으로 해서 싱가포르 모든 선박이 요 말라카 해협을 다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수에즈 운하 여기가 있죠. 여기가 어디예요?
홍해. 그래서 여기서는 이란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유조선 이런 문제들이 많고 여기서 최근에는 예멘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미국과 관련된 그런 선박들이 지나갈 때는 포를 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막히니까 희망봉을 돌아서 이렇게 유럽으로 가죠. 지금 이게 가장 큰 전통적인 항로입니다. 유럽으로 갈 때. 다시 이게 이제 북미 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태평양을 가로질러 가지 않고 지금 둥그렇기 때문에 살짝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 파나마 운하가 있죠.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간 그런 형태. 그런데 지금 파란색은 현재의 화물, 수출입 화물들이 움직이는 그러한 동선 체계인데 미국이 세계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이면서 다시 물동량이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밑에 있는 노란색의 형태로 물동량이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북극 항로는 어디에 있어요?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렇게 베링해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노바의 즈메를 통해서 여기 노르웨이 스페인까지 로테르담까지 이렇게 가는 형태의 북극 항로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그렇게 운항이 되고 있고요. 자, 다음 지도를 보게 되면은 두 가지 똑같은 그림인데 이러한 북극 항로에 관심을 갖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도의 중심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은 상당히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북극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도를 바꾸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돼요. 전통적으로 부산에서 출발해서 싱가포르를 통해서 이렇게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게 되면 약 22,000km 해서 약 한 35일에서 40일 정도 여기까지 이쪽 로테르담까지 운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북극 항로를 통해서 이렇게 베링해를 통해서 자,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15,000km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운항하는 항의 일수를 따지고 보게 되면은 약 한 열흘 정도 단축이 될 수 있는 거죠. 열흘 단축이 된다는 얘기는 관련된 모든 비용들이 다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7, 8, 9, 10 이 기간에 주로 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날씨가 추워서 좀 상업적인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북극 항로는 이용하게 될 겁니다. 자, 이쪽으로 그린란드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쪽보다는 요 북동 항로 쪽에 이용을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AI는 자, 북극으로 항해를 하다 보면 제일 위험한 게 뭘까요? 얼음이죠. 아예 얼음이 얼어 있으면 아이스 브레이커가 쉐빙선이 얼음을 깨주고 가거나 쉐빙선이 에스코트를 해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것은 유빙이죠. 얼음이 녹아서 떠다니는 거. 수면 위는 별로 안 큰데 수면 아래는 엄청난 얼음이 있었을 때. 자, 그래서 현재 자동으로 항로를 설정해 줄 때 AI를 활용을 하기도 하고 또 유빙의 모습을 AI가 촬영을 해서 유빙을 피해서 항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북극 항로 쪽은 그냥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쿠팡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쿠팡 여러분들 쿠팡 많이 이용하시면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새벽 배송, 로켓 배송, 당일방 무료 반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쿠팡맨들한테는 늘 고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전날 학생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학용품을 준비를 못했는데 12시 전에 주문을 했더니 다음날 내가 일어나기도 전에 벌써 갖다 줬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 쿠팡맨들한테 고맙다라고 해야 됩니다. 향후에 이제 이것은 DHL에서 생각하고 있는 물류센터의 모습입니다. 쿠팡 물류센터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물건이 들어옵니다. AI를 활용하게 되면 지금은 지게차가 내리지만은 AI 기반의 무인 지게차가 하차를 해서 지금은 그게 되지는 않습니다. 트럭에서 내리는 것은 유인 지게차가 물건을 내립니다. 팔레트를 내립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무인 지게차가 창고 내부로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배송을 해줘야 되겠죠. 렉이 있습니다. 선반이 있습니다. 가운데 통로가 있겠죠. 여기에 가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토트박스를 카트에다가 실어주게 되면 AI가 주문된 상품을 보고 자 여기 가서 이 제품 피킹하고 이쪽으로 가서 이 제품을 피킹해라 라고 자동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AI 기반이죠. 만약에 이게 꼭 해야 되나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왜 좋을까요? 이걸 피킹한다라고 하는데 피킹을 잘못하면 아니 피킹을 늦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AI가 적용을 제대로 않게 되면 12시에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시간에 배송이 안 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거죠. 또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피킹을 해서 제품을 꺼내서 상자에다 택배 상자에다 넣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받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제품이 안 들어있네요. 무지 불편하겠죠? 반품 처리를 또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AI 기술이 접목이 되고 있느냐 하면 이 제품을 창고에 드릴 때 하나 중량을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주문했기 때문에 이게 택배 상자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AI 기술을 이용해서 얘의 중량과 이걸 큰 박스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과포장이죠.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인데 박스가 크면 안 되잖아요. 얘도 AI가 자동으로 상자를 선택을 해줍니다. 또 안에 들어갔을 때 얘의 중량과 박스의 중량을 합치게 되면은 제품을 제대로 박스에 넣었는지 잘못된 제품을 넣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부분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문한 상품과 불일치한 상품이 물류 창고, 우리는 풀필먼트 센터라고 하는데 이 센터에서 여러분들에게 배송될 일이 없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에게는 AI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제품 쉽게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뽁뽁이를 넣어야 되겠죠. 뽁뽁이를 넣을 때 예전에는 사람이 보고 그냥 대충 넣었어요. 쓸데없이 너무 많이 넣은 것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포장비고 여러분들을 딱 물건을 꺼냈을 때 쬐끔하는데 그냥 뽁뽁이는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쵸? 과포장이잖아요. 이것도 AI 기반의 카메라가 딱 보고 가장 적합한 양을 넣어주고 테이핑도 자동으로 송장도 자동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류에 있어서 물류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물류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만족도를 매우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쿠팡맨들 반드시 쿠팡맨은 아니고요. 생활하시면서 이게 물류라고 하는 것이고 물류에서 이렇게 AI가 활용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받아보실 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희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마지막으로 원래 세 번째 순서인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에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 발표가 처음부터 늘어지다 보면 맨 마지막에 거의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금방 끝날 줄 알고 했는데 사악하게 15분씩 딱 잘라가지고 하는 바람에 저도 15분을 해야 되는데 전략이 좀 빗나가서 저는 세무회계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전호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회계학과 당연히 안 올 줄 알고 마음 편하게 왔는데 갑자기 확 부담이 되고요. 저도 부산에 대해서는 이 지역학습과는 한 10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이전에는 부산에 맛집도 많고 했기 때문에 많이 왔었는데 와 보니까 너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 주변에. 그래서 세상이 참 빠르고 나도 그만큼 늙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보니까 이제 제 주제가 AI 시대 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인데 여러분들의 신용관리를 좀 이따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산에 거주하시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특강 주제에 어떤 걸 했으면 좋을까
한번 물어봤어요. 저도 AI가 좋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AI가 뭐라고 하냐면 이 학생들한테 뭘 하냐면 자기의 경력 관리, 온라인 경력 관리를 그거에 대한 강의를 좀 해줘라.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부산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학생들이 취업을 어떻게 할지의 전략을 알려줘라. 두 번째. 세 번째, 챗GPT를 2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라.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제일 관심 많은 게 뭐 취업이죠. 사실 취업이 제일 중요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AI와 관련된 얘기니까, 그러면 우리 AI 하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다 쓰시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쓰시는 노트북과 그다음에 미국에서 나사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컴퓨터가 성능의 차이는 있겠지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사실 똑같은 컴퓨터인데. AI도 마찬가지예요. AI도 종류도 많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바뀌어요. 저도 강의를 들어보면 아까 말했던 뭐 제미나이라든가 퍼블리시티라든가 우리 챗GPT도 많이 했지만 감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게 이번 주에 얘가 제일 좋았는데 다음 주에는 얘가 아니라 다른 애로 바뀌어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어요. 챗GPT, 우리는 대부분 챗GPT를 활용을 하지만 구글 거를 더 많이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챗GPT를 왜 많이 쓰냐면 챗GPT가 한글을 제일 많이 잘 인식을 해. 그래서 우리 현황을 제일 잘 알려줘. 그래서 우리가 챗GPT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구글이 제일 정보력도 높고 제일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AI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활용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뭐냐면 문해력이에요. 문해력. 여러분 중에 페이퍼 신문을 매일 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혹시? 페이퍼 신문 매일. 저도 군 특강을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학생들이나 군인들이 대부분 젊어요. 이제는 뭐 하사, 중사, 뭐 상사가 돼도 나이가 한 40이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친구들 보면은 보통 핸드폰으로 뉴스를 본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보는 뉴스에 계속 알고리즘으로 붙어가지고 그것만 계속 보죠. 근데 우리가 페이퍼 신문을 보면 우리가 글자로 읽는 문해력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든 알고리즘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막 이 디지털로만 계속 보다 보면은 한글 글자 쓰는 일기 쓰는 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힘들어져요.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AI를 쓰는 방법이 뭐냐면 문해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글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AI가 결과물을 쉽게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정교하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명령을 어떻게 쓰느냐. 옛날 한동안 코딩이라는 거 많이 유행했죠. 코딩. 초등학생부터 다 코딩. 온 국민이 코딩 배워야 된다고 했는데 코딩을 배워놓으면 캐나다나 미국이나 전문 인력으로 많이 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코딩이 필요 없어요. 왜? AI로 코딩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잘 쓰면 코딩이 만들어져요. 저희 애가 그 미술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경진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뭐 산불이 저기 산림청에서 하는 건데 제가 보면은 저는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이런 걸로 하면 상을 받을 것 같아. 근데 얘는 그런 생각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림을 그려줬단 말이야. 야, 이 산은 이렇게 그리고 뭔 이렇게 좀 불나는 그림을 그리고 이런 얘기를 그림으로 그려줬다면. 근데 그림을 제가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막 어설퍼 초등학생보다도 못해. 근데 요번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챗GPT한테 명령을 내렸어. 그림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어떻게 색깔은 어떻게 넣고 뭘 하고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림청에 그걸 내는데 어떻게 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불이 나는데 애가 황폐해져 있는데 공장은 황폐해져 있는데 애가 이쁜 여자아이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야. 인공호흡기를. 근데 인공호흡기에 달려있는 우리 인공호흡 숨 마실 때 막 누르는 볼 있잖아요. 그 안에만 자연이 생동감 있게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공장지대 회색이에요. 그걸로 만들라고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림을 딱 떼주니까 요 그림처럼 이렇게 이쁘게 정확하게 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애가 요걸 데이터베이스를 그림을 그렸단 말이죠. 사실 결과는 나왔어요. 그거는. 결과는 나왔는데 그런 것처럼 예전과 같이 내가 명령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든지 AI를 활용하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일단 내가 글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글자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늘릴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늘릴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용등급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신용등급이
예전에는 뭐 1등급부터 10등급까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1점에서 1000점이에요. 1등이 1000점. 사람마다 1점 차이로 변화한단 말이죠. 이게 신용도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이게 당장 내 대출금리와 이런 것들이 대출금리 나 대출 안 받는데 언젠가는 뭐래도 빌릴 거란 말이에요. 대출 받을 거란 말이죠.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대출은 안 좋은 거라고 했단 말이죠. 무조건 대출 받으면 안 돼. 할부도 하면 안 돼. 왜 외상을 하고 물건을 사?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 내가 빌려서 1억을 가지고 1억 투자해서 10% 하면은 1000만 원이지만 1억이 있는 데다가 내가 5억을 빌려서 6억을 투자해서 10%면 내 얘기가 틀리단 말이죠. 근데 요거를 그만큼 수익도 많이 낼 수 있지만 손해도 많이 날 수 있죠. 그런 반대급부로. 그렇지만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빌리느냐. 이거는 개인 문제도 있겠지만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자금을 조달을 얼마나 싸게 갖고 오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업의 마진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왜 AI의 신용등급이 왜 중요하냐 봤더니 과거에는 개인의 신용평가를 하기 위해서 상환, 옛날에 어떻게 빌린 거 어떻게 상환했는지 신용거래 어떻게 했는지 부채는 어떻게 되는지 요 정도만 봤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아파트 관리비를 어떻게 냈는지와 통신요금을 어떻게 냈는지까지도 금융기관에서 그걸 AI를 통해서 분석을 한단 말이죠. 그게 신용점수의 몇 점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몇 점 차이로. 그런 것처럼 이 밑에 부분까지도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AI가 금융을 바꾼다 그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데이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AI를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부산에 와요. 아까 우리 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내일 학생들 가지고 PPT를 만들어줘. 당연히 만들어주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맛집이 어디를 찾을 때 블로그를 찾고 홈페이지를 찾고 다 할 거를 얘는 그 데이터를 한 번에 보고 쫙 리스트업 해줄 수 있단 말이죠. 어제 욕을 바가지를 먹어가면서 빨간 등대 횟집을 찾아서 가는데 밤에 깜깜한데 아무리 걸어도 깜깜한 길에 횟집이 없어요. 깜깜한 공장지대를 가로질러서 15분을 가는데 처음에는 확신이 갖고 걸었지만 뒤에서 계속 뭐라 그러니까 이제 확신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한 15분, 20분 넘게 가서 코너를 딱 트니까 딱 있더라고요. 맛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깨끗하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명확하게 가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더 정확한 어떤 결정을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좋은 정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면 내가 결정하기가 더 쉽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과거에는 뭐 AI를 통해서 뭐 연체 이런 것들을 위주로 했다 그러면 이제는 AI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강의를 하는 것도 사실은요 전통적인 강의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신용관리에 대해서 신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신용 아마 다 틀리실 거요. 자산 다 틀리고 부채 다 틀리고 내 자녀도 수도 다 틀리고 다 틀리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신용관리는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보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예요. 신용관리를. 여러분들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라는 거죠. 어떻게 짜야 돼? AI한테 물어봐요. AI한테 물어보는데 아까처럼 그냥 나 얼마 어떻게 투자해야 돼? 얼마인데 얼마 이게 아니에요. 나는 공격적인 성향이 있고 내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인데 몇 프로 정도는 공격적인 거 아닌 건 아닌 거 금융 상품은 어떤 걸 선택해 주고 어느 나라에 투자할 건지까지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내가 예전처럼 주식 투자를 한다고 쳐요. 삼성전자를 사. 그러면 삼성전자를 내가 투자를 하는데 내가 정보가 많을까요?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가 많을까? 아니면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 정보가 많을까요? 얘네들이 정보가 훨씬 많겠죠. 그럼 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사실 질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라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는 거죠. 걔네들은 아무래도 투자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투자를 못 해. 근데 나는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얼마든지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짤 수 있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용비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신용 점수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왜 예전에 그런 분도 있었어요. 신용 점수를 계속 내가 만약에 어떤 신용카드를 만들어. 그러면 문자로 요즘에 카톡으로 맨날 와요. 신용 점수가 조회됐습니다. 이 금융기관에서 신용조회가 조회되면 점수는 깎여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금융기관들도 여러 개 금융기관을 쓰는 거는 점수를 깎아요.
얘네들이 이제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한 거죠. 얘가 돈이 없으니까 저 은행도 가고 저 은행도 가는구나. 돈이 있으면 하나만 한 은행에서만 하겠지. 그래서 하나를 전통적으로 오래 쓰기를 권유하고 그 다음에 카드 만들고 친구가 옛날에는 보면 야, 나 이제 영업만 하면 되니까 카드 하나 만들어주고 잘라버리면 돼 바로. 그거 신용점수 깎는 거야 다. 근데 신용점수 안 깎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 내 신용점수를 체크업하면 그건 점수가 안 깎여요. 그 아무리 내가 100번 1000번 해도. 그래서 여러 이런 뭐 토스라든가 뭐 뱅크라든가 신한수 이런 데 카카오페이 같은 데 보면 자기 신용점수 다 나와요. 뭐 900 몇 점, 800 몇 점. 그런 것들을 점수 하나씩 올리는 것들. 이것들도 말 그대로 내 자산. 근데 만약에 저한테 제가 신용점수 조회 뭐 저기 뭐냐 카운트 해드릴게요. 자산이 얼마, 부채 얼마 했었어요. 뭐 이런 걸 물어보면 이건 민감한 정보잖아요. 사실 나한테 알려주기에는. 근데 본인이 직접 물어보면 얘가 어디다가 뭐 퍼뜨릴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얘네들 통해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포트폴리오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당신 이런 포트폴리오 내가 제시했을 때 이걸 가지고 포트폴리오 짜줬는데 야 이게 왜 이 포트폴리오 짜줬어? 대답을 못해 얘가. 대답을 못해.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얘가 그 알고리즘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단순히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그래서 아까 교수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AI를 활용하더라도 본인이 심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해야지 얘는 말 그대로 컴퓨터 같은 거예요 컴퓨터. 그래서 얘한테 많은 자료를 얻게끔 하고 나한테 제공해달라 그러고 그걸 기준으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예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AI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써보세요. 무료잖아요. 이번에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다 써보시고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데이터 리터러시 아까 말했던 언어 능력 이런 것들. 그래서 요즘 애들 중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애들도 가장 중요한 게 수학, 영어 다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대학 갈 때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뭔지 아세요 지금? 국어예요 국어. 국어가 점수가 제일 높아요. 영어는 평균만 되면 되고 국어가 제일 높고 수학은 대부분 수포하고 포기하고 국어가 점수가 제일 국어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좋은 대학 가냐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로 국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 24년도에 금융 서비스 내 AI 기술 활용 AI가 많이 활용되지 않을 것 같아도 85%의 활용도를 갖고 있고 재무 관리도 지금 만약에 AI를 활용하면 이 효과가 3배 정도 더 증가한다는 결과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투자를 뭘 할 거냐 뭐 기업도 많고 삼성전자 할 거냐 하는데 앞으로의 기업은 대부분이 얘기하는 것이 구글, 아마존, 애플, 카카오뱅크 다 AI 기반 기업들 AI를 나중에 활용해서 하는 기초로 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다. 기업을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할 거 아니면은 ETF를 통해서 그 시장, 그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말 그대로 AI는 뭐 AI가 돈을 굴린다, 관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AI는 말 그대로 수단처럼 활용을 하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내가 명령어를 어떻게 치냐. 옛날에는 프로그래밍을 쳤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글로 치는 거라니까요. 한글로 치면 돼요. 한글로 명확하게. 내가 오늘 만약에 부산에 뭐 특강을 하는데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여성의 비율은 몇 프로고 나이는 몇 이러면 또 주제가 또 틀려져요. 그런 것처럼 명령어를 더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15분 넘었어요? 저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